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 오늘로 사흘 연속됐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의 권한 분산, 그다음에 4년 연임제 등 선거와 관련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으니까 전체 네. 다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저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좀 전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137개 조문에 이제 9개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이 전 헌법과 이번 이제 어쨌건 정부 개헌안의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정부 형태가 변했다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예. 입장을 보이고 그리고 이 재산권 제한 부분이 아니라 뒤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란 개념이 이제 일단 명시가 됐죠. 그건 좀 예.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수도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수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영토 조항 이제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로 끝이었는데 네. 2조 2항을 둬서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수도도 이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고 일단 국민 중심 그다음에 경제사법 민주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헌법하고는 조금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는 전문 보셨어요? 전문 다 읽지는 못했고요. 제가 뭐 조금 핵심- 늦게 와서 핵심적인 핵심은 뭐 부분 다 알고 있을 어제까지 테니까. 나온 내용들은 다 봤고요. 예. 이제 헌법을 바꾸자라는 내용에는 사실 현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치평가 뭐가 문제인가. 대표적인 걸로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현상. 그렇죠. 수도를 조국 민정수석의 말처럼 블랙홀처럼 수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몰리고 네. 있고 지방 소도시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게 이게 인구 줄어드는 거가 겹치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의 불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현상에 부채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는 사실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뭐 사용 수익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도 이걸로 그냥 이 한 번 차지한 상황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번 토지를 차지한 이후에는 그분들은 더 이상 돈을 뭐 움직일 필요도 없고 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부동산을 또 안 가진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고 예, 예. 뭐 그런 상황들 그런 인식 같은 것들 그리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도 연임제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말이 많은데 4년 하면 대통령 권한 빼놓겠다고 하자는 개헌인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근데 현재 문제점은 대통령이 이 일을 잘해도 5년에 끝나고 못해도 5년에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해서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게 예. 맞다라는 판단. 대신 이게 못하는 경우면 더 빨리 끝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4년으로 그렇죠. 줄여놨기 때문에 못할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나 경제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 헌법 개헌안을 보면 다 드러나도록 한 게 이 개헌안의 내용으로 저는 봅니다. 자, 아무래도 전체 개헌안 내용 중에서 당장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권력구조 개편일 네, 수밖에 없잖아요. 4년 연임제 지금 방금 양 변호사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4년 연임제에 대한 그 생각들은 좀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국민 여론도 4년 연임제가 제일 높죠 일단은. 예. 그리고 대통령제를 계속 쭉 해왔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거에 뭐 의원내각제 잠깐 있었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 정부 형태를 통째로 의원내각제나 뭐 이원집정제로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 4년 연임제가 맞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단임제는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자꾸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왕이면 좀 현재- 짧게 잡자. 네, 좀 짧게 잡자 했던 7년이던 거를 5년으로 줄인 바꾼 거잖아요. 건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임기 한 3년 차부터 레임덕이에요. 예. 이제 다음 차기 권력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좋으나 지금 이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 또 두 번째 대통령까지 지금 구속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분명히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할 거다 아니면은 뭐 총리를 선택하겠다라는 취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 이제 개헌안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뭐 당파가 다른 총리와 대통령이 같이 간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상적으로 견제하지만 근데 그 외에 야당에서 지금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은 일단 야당 쪽 평가는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
뭐 이상적으로 지금 이대로 통과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통과 가능성, 예, 뭐 통과 가능성이 통과 잠시 뒤에 좀 가능성은- 더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우선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그 논의를 한정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제까지 개헌 논의가 계속 되었던 수십 년 동안 되었던 87년 이후에 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 개헌안의 내용을 볼 때 그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개헌안인지 저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의지 정도는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의지는 감사원 충분히 같은 담겨 것들 있죠. 대통령으로부터 떼낸다든가 그리고 4년 연임제라는 것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오래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면에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내지는 추천한다는 안 자체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 체제의 권력 구조를 보면서 해왔던 방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되 네. 국회가 견제하는 장치였던 거지. 예. 이게 대등한 내지는 뭐 버금갈 수 있는 재위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더 뽑아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특히 예. 국회의원의 성격상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 또 지역구를 대변한다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모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제 본회의에 좀 가깝도록 예를 들어서 법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많이 우리는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백 변호사나 저나 변호사다 보니까 늘 법률 이 법 관련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걸리는 게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각자 행정각부에서 만든 법령이 더 쓸 때가 많아요. 시행령 예, 문제죠. 시행령들 그리고 특히 뭐 국세청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요. 세법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예요.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 정도예요. 만드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서 실제 정말 우리가 대통령제 내지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한다면 이런 안을 조금 보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사실은 헌법에서 그 규정을 했으면 그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양절 변호사도 사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든지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고려가 좀 빠졌다라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야당도 지금 4년 연임 그냥 4년 연임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찬성을 한다면 예. 나머지 부분은 협상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방안을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거 보면 아까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 독립시키고 네. 그리고 법률안을 이제 정부에서 낼 때 국회의원 10명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대통령이 이제 어쨌건 그 여당을 생각하면 10명 동의하건 사실 있으나 마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좀 규정돼 있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은 4년 연임 대통령제로 가고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의지만 헌법에 보이지 않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법률이나 예산 대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건 그거는 국회에서 지금 무조건 지금 아예 이제 뭐 정부는 안 받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네. 그 야당에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뭔가 협상의 카드로 써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보이콧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제왕적 대통령으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정권마다 과연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었냐 아니었느냐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 대통령이 최근에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행사했던 것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 권한을 예전처럼 정말 뭐 군사정권 시절처럼 그야말로 기업을 송두리째 날릴 정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어찌 보면 대기업들이 오히려 뭐 더 오래가는 정권이다라는 말이 정말 사회 상식처럼 돼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용할 수 있는 여지들은 법률로도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뭐 문제점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같은 기관들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했다라든가 아니면 인사권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통해서 자기 입맛대로
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헌법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을 해야겠죠. 헌법은 원래 원칙이잖아요. 이걸 다 여기다 담는다는 그럴 수는 건 없죠, 없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권 연령도 지금 18세 그 얘기를 낮춘다도 넘어가 보죠 한번. 네, 헌법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 그건 법률 사항이에요. 예. 이거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닌데 그 정도로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헌법에 보여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법에는 의지 이상을 담기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 밑에 하위 법률이 너무 경직돼요. 그렇게 되겠죠. 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반한 위헌이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하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헌법에서 이렇게 의지를 보인 거를 줄일 수 있느냐를 논의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과연 이게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가 국회에서 아니 그 얘기는 좀 참고.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그 생각이 들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얘기가 아니, 되는데 그건 아니죠. 어쨌건 이게 완전히 국회에서 폐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안이 사실상 여야가 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안을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여당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거 의지만큼은 충분히 표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하위 법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국회가 어떻게든 정부를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네. 또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솔선수범해서 또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이걸로 여전히 과도하다고 하는 건 저도 아까 생각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지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18세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게 헌법에 들어가 버렸어요. 헌법 안에. 참 이거를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계속해서 다퉈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18세로 낮춘다. 내지는 저는 그거는 뭐 법률로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운용의 묘인데 네. 18세보다 올릴 수는 없도록 한다든가 원칙적으로 정하는 더 낮출 수는 있도록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왜 대통령제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이어지자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분도 국민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소환하고 국민 발안 집어넣은 부분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줘야 국회의원들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법도 우리 지금 뭐 청와대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 청와대에 청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 청원도 그렇고 많이들 국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도 이거 반영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청원권이라고 하는 게 국회 지금 현재 헌법에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었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잘 없었는데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의 인프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졌으니까 국민 소환이나 국민 발안 같은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 국민 소환 얘기 나온 김에 그 김광진 전 의원은 우리 이슈 토크에 나와서 국민 소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의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주장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또 그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의원이 이제 누가 이제 국민 소환을 하는 대상이 될 거냐 이제 법률로 정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자칫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의 지위가 정말 그 뭐 예를 들어서 A 지역구 출신이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한 그 법을 논의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 이런 우려들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방식으로 운발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쨌건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위 반대쪽에서 숫자만 채워서 밀고 나와서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그래서 얘기도 있죠. 호남 지역에서 뭐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누가 하나 됐어요. 또는 거꾸로 영남에서 진보 그럴 수도 정당의 있어요.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물론 그거는 너무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법률을 잘 정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거는 또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무조건 국민이 참여하면 무조건 옳다 쪽으로 가는 건 자칫하면 또 파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가 공감을 해서 내면 그래서 이제 그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면 의미가 좀 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분들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을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걸 제외하고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누가 막말을 했다더라. 뭐 이런 걸로 우호해가지고 국민 소환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않게 운영하지 되겠죠. 않을 잘해야죠. 거고요. 운영을 그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백 변호사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의외로 이제 지방분권 쪽으로 가는 강화를 해나게 되면 예. 지역 내 문제를 지역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표성이라든가 역할이라는 부분과 이 지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이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이거가 완전히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복돼서는 안 되는데 안 사실은. 되는 예. 부분인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저 자치의원들 다 추천해가지고 추천권 가지고 사실은 당에서 지방의회, 지방 저 자치단체장까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백 변호사가 염려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 정부라고까지 아예 표현을 했고 우리 이번에 보면 지금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딱 이겁니다. 이제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은. 예. 근데 이거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나 지방이 알아서 한다.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 지방별로 그냥 뭐 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처럼 각 지방이 독립된 정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틀이 만들어져야 지방들도 좀 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앙정부 국회의원들이 어정쩡하게 보아 나와서는 중앙 정치인이고 뭐 나왔을 때 법안 만들 때는 정말 이슈마다 따라가면서 뭘 하다가 갑자기 지역구 돌아가면 지역에 하나 챙겨야 되고 막 예, 이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제가 그 지난번 개헌할 때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나이를 진지하게 짐작하게 해주시는군요. 그 뭐 숨길 것도 아니니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들여다보고 지금 한 며칠째 그러고 있는 중인데 개헌이라는 게 참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 소환 문제도 국민 소환이라는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이상적인 어떤 제도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방분권 문제만 갖고서도요. 네. 먼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이슈 토크를 하면서 어제 김병민 교수하고 김수민 평론가가 하는데 두 분 다 그 구의회랑 시의회 의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당연히 뭐 찬성을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라기보단 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 지방분권이 완전히 정착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 정부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덜 할 가능성. 그 예산을 오히려 그렇죠. 쌓기용 뭐 SOS에 투자할 가능성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죠 바로 우리는 그럴 때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지방에서 못 사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아지고 수도권 집중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방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문화 자체를 바꾸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 내가 계속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적마저도 우리 헌법은 사실 국적 포기의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에 내가 살고 있다고 거기서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사실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지방분권을 그래, 좀 강조를 지방분권을 하는 하지 거죠. 않으면 각자 지방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 아 내가 군수고 시장인데 내가 4년 게을리했더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절반밖에 안 인구가 남아났다. 줄었다. 이러면 그 도시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시대로 가야 말씀하신 되는 것이 거예요. 이상적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도시로 바로 이사하고 이게 쉽진 않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이거 그런- 길게 갈 건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지방분권도 그렇고 뭐 국민소환도 그렇고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 뭐 땅땅땅 뜯어서 개헌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깊이 있고 시간이 급하면은 빨리라도 서둘러서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의견들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도 당이 다당제고요. 다수당이 있고 그리고 50%가 되지 않는 보통 투표율을 가지고 득표율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통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찌 보면 그 권한 행사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후보도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 네. 괜히 뭐 대통령 선거되면 이것도 이합집산 해가지고 어떻게든
1대1로 한번 붙게 좀 모이고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지고요. 예. 각자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각자 평가를 받고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2명 남는 경우에 그중에 이제 50% 이상 득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거라면 저는 의미가 있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뭐 상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특수한 경우고, 경우였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의미를 두는 것 정도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의 변동에는 백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는 정도인 거지 앞으로 또 막 3~4명씩 난립하는 그런 일이 근데 있지 실제로 않기를 50% 바라는 50% 거죠. 넘는 그러니까 경우에 당선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네.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최근 들어서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박근혜 그런 대통령 우려는 하나 그렇게 아닌가요? 없을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백 변호사가 늘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 개헌안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6.23 지방선거하고 연동시켜서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죠. 사실 저번 대선에 다른 야당들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보면 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너무 다 다르고요. 당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이 부분을 합의하기 쉽지 않을 텐데 청와대는 일단 여론을 좀 조성을 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또 국민투표로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상 그건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의견 발의를 예.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일정이 안 맞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백 변호사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렇게라도 내놓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있죠. 절대로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개헌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국민투표에서 채택이 됐다면은 4년 연임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해볼 법했던 분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지금 검찰이 2차례 조사를 했고 이제 영장 청구 여부 또 신병 처리 방향 뭐 검토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갖고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유력 인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컸으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뭐 피해자들과 찍었던 사진들도 지금 증거로 제출했고 예.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합의인지 위력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하기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뭐 안희정 지사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압수수색 결과 했더니 뭐가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 좀 뭐 메시지 같은 거가 뭐 정말 다 강압적으로 뭐 군대에서 네. 명령하듯이 네.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어느 기자인가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기자도 어떤 기자도 쓰고 있지 않아서 취재를 게을리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찾지를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에서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안전지사 측에서 뭐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냈다는 게 그 네. 내용이 뭔지를 궁금한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영장 못 다툴만하다면, 네. 못 청구 못하는 거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청구하겠죠. 그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이 건과 다른 뭔가가 나왔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 별건이죠. 거기서 별건. 나와요. 별건으로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정말 건 명백한 불법이죠. 별건 예를 들어서 뭐 정치자금이나 무슨 뭐 이런 게 나왔다면 근데 그거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찬주 그 장군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 뭐 사병들한테 뭐 좀 부당행위 그렇죠. 시켰다. 예. 근데 엉뚱하게 딴 거 가지고 구속하면 뇌물인가 됐었잖아요. 뭐 그런 거로 그때도 됐잖아요.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압수수색했으면 뇌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사실 압수수색했는데 뇌물이나 김영란법 이런 거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로 하면 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택수 대표님 지난주에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 지방 출장이 있어갖고요. 놀러 가셨군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방 출장 왜 갑니까? 지방에도 선거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가 직접 가야 돼요? 가끔은 뭐 PT 할 때도 있고, 예. 네. 대표가 직접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청와대에서 개헌안과 관련된 그 핵심 뉴지들을 다 발표를 했고 벌써 개헌이 며칠째 지금 일종의 화제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한 여론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한 줄 평가씩 좀 해주시겠어요? 조국 수석이 발표한 사흘에 걸친 개헌안 브리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매를 먼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쭉 3일간 동안 헌법 관련해서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국의 헌법 강자 관심은 높은데 현실은 점점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은 점점점은 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개헌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심도 있게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검토되었다 할지라도 네. 국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잘 알까? 네, 여전히 우리도 학교 때 보면 뭐 선택 과목 욕심이 많아서 헌법 강좌 들어보면요. 정작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일만 가지고 될까? 예. 물론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것의 맹점 중에 하나는 필요성을 물어보면 반드시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 필요하냐?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 7명 줄곧 네. 헌법 개정 필요하다는데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묵묵부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은 높은데 현실은 점점점. 네. 관심은 높은데 현실은 점점점. 자, 이택수 대표님.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한 이 내용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워낙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전문하고 기본권, 두 번째 날은 지방 분권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경제 분야, 세 번째는 권력 구조. 오늘 이제 발표됐죠. 나름 그 친절한 설명과 함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 여론조사 결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체감되거나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 예.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희용 센터장님. 약간 유머 코드를 섞어서 예. 얘기하자면 이렇게 조국 수석이 발표한 대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헌법에 가는 것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헌법이 아니라 새법이 된다. 예. 왜냐면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법이 된다는 헌법이 아니라 새 법이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실제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제 기본권에 관한 것과 좀 더 웃음소리를 크게 그다음에 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말아서. 권순정 실장님 나오실 것 같은데. 기본권과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이제 기본 예. 이제 국가 기본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는 다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예. 것이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기 그랬죠.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지금 단임제를 이제 연임제로 바꾼다거나 또는 직접 민주제를 강화하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부정부패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제 국민 소환제 이런 것들이 적용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된다는 점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말이죠. 예, 그런 의미로 한 줄 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택수 대표님이 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네, 나서 제가, 오늘 또 특히 또 윤희용 센터장님이 헌법 갖고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고 하니 집중적으로 좀 이제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근데 지금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우선 그런 네.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뭐. 네, 오늘 3차 개헌안 소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2차 소개안이 나온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316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이 59.6%,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8.7%, 10명 중에 3명가량, 대략 2배 정도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정당별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또 정의당 지지층, 민주평화당 지지층은 찬성이 높았고요. 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당파층도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는데요. 무당파층에는 그 샤이 보수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진보 또 중도층은 모두 찬성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은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또 지지하지 않는 측이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10명 중에 8명이 찬성했고
또 반대하는 층은 또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좀 소폭 낮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조사 시점을 아까 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 3차 개헌안 소개를 했는데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권한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사명권도 포함해서 뭐 그런 부분이 소개돼서 조사일이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되면 조금 더 이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대통령보다는 한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의미가 대통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같이 치러지는 지방선거랑 개헌이 예. 동시에 치러지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바른미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순수성이 없는 개헌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그 세부적으로 강론별로 그 여론과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윤영 센터장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흘 동안 발표된 거를 거꾸로 한번 가보죠. 그 4년 연임제 개헌안 얘기부터 먼저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지금 가장 사실은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네. 것이죠.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4년 연임제는 사실은 대통령제의 그 기간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실은 그렇죠.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지난번 국정농단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 폐단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권력구조에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하는 이제 기류들도 사실은 제법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단임제를 연임제로 하는 것으로 이제 간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여론에서는 이제 대통령제 선호가 높게 나오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국정농단 직전에 이제 개헌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당시의 여당의 보수 여당이죠. 여당의 지지층들이 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기류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에서 대통령제 선호하는 기류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어냈던 그 세력에서는 대통령제가 이어지게 되면 지금의 그 세력이 연장되는 그런 느낌, 뉘앙스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야권에 가 있을 때는 현직의 대통령이 더 강화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호하는 기류가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하다고 그래도 올바른 여론은 아니네요. 일단 일종의 착시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보면 유권자들이 약간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질문의 방식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게 되면 본질적 여론과 다르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네. 또 반면에 보면은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의 맥락에 맞춰서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고도의 합리적인 답변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윤 센터장님은 어느 시각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권자들 보면 우리가 난해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이 클로라고 하는데 예. 단서들을 정치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예. 또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선호하는 기류들을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을 텐데 본인이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단서들, 그 발언들, 네. 그것에 이제 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일정 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요즘에는 사실은 힘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지하거나 그래서 여론에 가깝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서 이것도 나름의 합리적인 여론이라고 예. 봐야 한다는 이제 기류들이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죠. 배종찬 본부장님 네. 생각하시기에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일종의 좀 학습 효과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 이제까지 우리가 개헌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4년 연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각제는 무슨 나라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교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권력 구조라는 것은 문화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요. 미국이 지난 수백 년간 역사 속에서 이 대통령제 3선 대통령 뭐 이런 루즈벨트 같은 사람도 삼선 대통령이었나요? 그런 대통령이 그렇죠. 오래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개헌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건강상의 문제로 대통령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우려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 권력 구조도 바뀌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화와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 속에 또 정치권들의 합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년 연임제 물어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중임이라는 것은 이 연이어서 도전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임제니까.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굉장히 설명이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60년대에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의 의원 내각제가 혼란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 쿠데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지난번에 공론화가 됐던 것이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권력 구조 같은 문제들을 더 심도 높게 공론화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논의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프랑스의 대통령제 또 이 독일의 총리제도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가 녹아 들어가서 권력 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논의됐을 때 4년 연임제 다 국민들 좋아하지 않냐. 근데 4년 연임제가 되는 것 자체가 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나은 점들이 충분히 그러면 사실상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수긍이 될 수 있냐면 저는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알고 대답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드는 것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물론 국민들이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해 볼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원 집정부제가 이야기됐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이 국회가 뽑는 총리가 이 내정을 다루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시기적인 문제를 좀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이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왜 지난해 10월에 이미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헌법학자들을 통해서 다 논의됐던 내용인데 지난해 10월에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발의해서 충분히 이번 2월 달까지 그러면 한 4개월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5개월간 논의하고 이 국회에서 합의를 가져가는 로드맵을 만들 수는 왜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6월 13일이라는 것을 시한으로 하고 보면 굉장히 조급해지는 것이거든요. 좀 조급하긴 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럼 호원 세력이냐 지금의 헌법에 대해서 수구하려고 하는 세력이냐 반대 세력이냐. 호원 세력이라는 표현 오래간만에 듣네. 근데 그렇게 본다는 것도 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6월 13일이라는 건 왠지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인지 정말 이해를 잘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이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찬성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 저는 여론의 맹점을 따져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토지공개념 얘기. 이택수 대표님,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라는 그 주장 때문에 실제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이튿날 발표된 개헌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도 일부 있었고요. 또 잘못 해석된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권력구조와 관련된 3차 개헌안 소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을 텐데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누어진 것 중에서 가장 한국당이 이 여당을 혹은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이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산화할 것이냐 이게 과연 자본주의의 이 헌법 명문화에 맞는 얘기냐 그런 공격이 있었고 실제 이로 인해서 그 찬성 의견이 조금은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해명을
민주당 뭐 대표나 원내대표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예. 혹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된 예, 여론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토지 공개념을 물어보면은 관련된 과거의 조사, 유사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개념만 소개를 해드리면 토지의 공적인 개념을 강조한다 그러면 찬성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토지라는 것이 유한하고 예.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땅땅땅 그러면 정말 그렇죠. 이게 이런 표현이 거친 표현이고 죄송합니다만 방송에서 거의 뭐 미치는 듯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땅이라는 것이 그만큼 주택을 소유한다. 그리고 내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 일종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또 과거 우리가 돌아가면은 일종의 소장농 간의 권력 관계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 신중하고 차분하게 다루어졌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예. 공적인 개념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나라이면서도 국가의 공공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의 공적 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거든요. 우리도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녹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종부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물어보기 예. 시작하면 이건 아주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이 국토와 자원 보호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헌법 120조입니다. 예. 바로 이제 21조를 건너뛰고 22조로 넘어가면 이제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데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가 있다는 예, 겁니다. 예. 이 근거를 통해서 헌법이기 때문에 최상위법 예.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을 만들 때는 큰 포괄적 개념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심지어는 소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혼란이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땅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땅땅땅 거리는 사람이다. 땅땅거려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져갈 때는 분명히 또 시장 경제를 고려해야 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적지 않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자칫 이것이 초과 이익 환수제다 또는 종부세의 부활이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면 다른 이슈들보다도 더 큰 폭으로 보수가 결집할 여지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십니다. 아니 뭐 헌법 공부를 뭐 윤희용 센터장이 많이 하셨다더니 배종찬 본부장이 더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세법 다시 해가지고. 한번 이게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개헌과 관련한 조사들을 지난해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토지 공개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토지 공개념 조항을 이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찬반 물었는데 63대 31 정도의 이제 비율로 찬성이 이제 높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들이 확연히 나타나는데.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73%나 찬성하고 중도는 67% 그런데 보수는 55.6% 그러니까 44.4%가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반대 비율이 제법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이념 성향 관계를 보게 되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수 성향인 경우에 이제 그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어떤 대북 이슈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 뭔가 쟁점으로 하기도 좀 애매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도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안들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조항이 이전보다 강화되어서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본인의 재산권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자극함으로써 보수층의 어떤 긴장과 또는 자극 통해 가지고 결집을 유도하려고 하는 선거 쟁점에 아마도 이제 개헌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선거 쟁점으로 활용하는 주요한 소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1시간을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이택수 대표님 네. 뭐 종합적으로요. 네. 이 어쨌든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긴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고 뭐 그럴 텐데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이 청와대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공개념 논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논란으로 번지기 시작할 경우에 뭐 야당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네. 여부부터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개헌안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네. 이 소재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청와대나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여질 수 있는 사안이고 예. 또 오늘 저희 리얼미터 발표한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은 오르지 못하고 조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69%대에서. 그게 바로 이제 개헌 이슈 때문에 네. 한국당이 아까 얘기 나왔던 토지 공개념 등등으로 예. 공격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용이라고 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외교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는데 개헌 이슈는 여당이 결코 유리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던져진 개헌 이슈는 그다지 선거에 여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게 개헌을 단순히 지지율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 여론이 지금 생기는 여론과 나중에 생기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내용상으로 토지 공개점이 초과 이익 한수제로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선 결집이 단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을 일단 주도했다라고 하는 데는 방점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선 공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 나는 적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무는 일단은 다한 셈이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약속의 부담을 털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이후에 나중에 닥쳐올 여론 부분만큼은 상당히 대통령이 이점을 얻고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지켜볼 만한 관심사네요. 어차피 우리가 이 개헌 문제 오늘로 끝내지 않고 다음 주에도 아마 상당 부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 오늘로 사흘 연속됐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의 권한 분산, 그다음에 4년 연임제 등 선거와 관련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으니까 전체 네. 다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저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좀 전에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137개 조문에 이제 9개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이 전 헌법과 이번 이제 어쨌건 정부 개헌안의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정부 형태가 변했다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지방자치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예. 입장을 보이고 그리고 이 재산권 제한 부분이 아니라 뒤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란 개념이 이제 일단 명시가 됐죠. 그건 좀 예.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수도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수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영토 조항 이제 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한다로 끝이었는데 네. 2조 2항을 둬서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수도도 이제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뒀고 일단 국민 중심 그다음에 경제사법 민주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헌법하고는 조금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 변호사는 전문 보셨어요? 전문은 다 읽지는 못했고요. 제가 뭐 조금 핵심- 늦게 와서 핵심적인 핵심은 뭐 부분 다 알고 있을 어제까지 테니까. 나온 내용들은 다 봤고요. 예. 이제 헌법을 바꾸자라는 내용에는 사실 현 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치평가 뭐가 문제인가. 대표적인 걸로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현상. 그렇죠. 수도를 조국 민정수석의 말처럼 블랙홀처럼 수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인구는 계속해서 몰리고 네. 있고 지방 소도시는 거의 줄어들고 있는 게 이게 인구 줄어드는 거가 겹치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의 불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현상에 부채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는 사실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뭐 사용 수익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도 이걸로 그냥 이 한 번 차지한 상황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번 토지를
차지한 이후에는 그분들은 더 이상 돈을 뭐 움직일 필요도 없고 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부동산을 또 안 가진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고 예, 예. 뭐 그런 상황들, 그런 인식 같은 것들, 그리고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도 연임제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말이 많은데 4년 하면 대통령 권한 빼놓겠다고 하자는 개헌인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근데 현재 문제점은 대통령이 이 일을 잘해도 5년에 끝나고 못해도 5년에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해서 정책의 연속성상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게 예. 맞다라는 판단. 대신 이게 못하는 경우면 더 빨리 끝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4년으로 그렇죠. 줄여놨기 때문에 못할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나 경제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 헌법 개헌안을 보면 다 드러나도록 한 게 이 개헌안의 내용으로 저는 봅니다. 자, 아무래도 전체 개헌안 내용 중에서 당장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딱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권력구조 개편일 네, 수밖에 없잖아요. 4년 연임제, 지금 방금 양 변호사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4년 연임제에 대한 그 생각들은 좀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국민 여론도 4년 연임제가 제일 높죠 일단은. 예. 그리고 대통령제를 계속 쭉 해왔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거에 뭐 의원내각제 잠깐 있었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 정부 형태를 통째로 의원내각제나 뭐 이원집정제로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 4년 연임제가 맞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단임제는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자꾸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왕이면 좀 현재- 짧게 잡자. 네, 좀 짧게 잡자 했던 거 7년이던 거를 5년으로 바꾼 줄인 건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임기 한 3년 차부터 레임덕이에요. 예. 이제 다음 차기 권력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좋으나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2명 또 두 번째 대통령까지 지금 구속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분명히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할 거다 아니면은 뭐 총리를 선택하겠다라는 취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 이제 개헌안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뭐 당파가 다른 총리와 대통령이 같이 간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상적으로 견제는 하지만 근데 그 외에 야당에서 지금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은 일단 야당 쪽 평가는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 뭐 이상적으로 지금 이대로 통과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통과 가능성, 예, 뭐 통과 가능성이 통과 잠시 뒤에 좀 가능성은- 더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우선 권력구조 개편으로만 그 논의를 한정해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대로 사실은 이제까지 개헌 논의가 계속 되었던 수십 년 동안 되었던 87년 이후에 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 개헌안의 내용을 볼 때 그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개헌안인지 저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의지 정도는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의지는 감사원 충분히 같은 담겨 것들 있죠. 대통령으로부터 떼낸다던가 그리고 4년 연임제라는 것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오래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반면에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내지는 추천한다는 안 자체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정치 체제의 권력 구조를 보면서 해왔던 방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되 네. 국회가 견제하는 장치였던 거지. 예. 이게 대등한 내지는 뭐 버금갈 수 있는 재위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더 뽑아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특히 예. 국회의원의 성격상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이제 또 지역구를 대변한다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정부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모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제 본회의에 좀 가깝도록 예를 들어서 법률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많이 우리는 쏠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백 변호사나 저나 변호사다 보니까 늘 법률 이 법 관련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걸리는 게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각자 행정각부에서 만든 법령이 더 쓸 때가 많아요. 시행령 예, 문제죠. 시행령들 그리고 특히 뭐 국세청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요. 세법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예요. 실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그 정도예요?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서 실제 정말 우리가 대통령제 내지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한다면 이런 안을 조금 보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사실은 헌법에서 그 규정을 했으면
그 소위 지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양절 변호사도 사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회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든지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그 고려가 좀 빠졌다라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야당도 지금 4년 연임 그냥 4년 연임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찬성을 한다면 예. 나머지 부분은 협상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방안을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거 보면 아까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 독립시키고 네. 그리고 법률안을 이제 정부에서 낼 때 국회의원 10명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대통령이 이제 어쨌건 그 여당을 생각하면 10명 동의하건 사실 있으나 마나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건 뭐. 이제 그런 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 개헌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심도 있게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검토되었다 할지라도 네. 국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잘 알까? 네, 여전히 우리도 학교 때 보면 뭐 선택 과목 욕심이 많아서 헌법 강좌 들어보면요. 정작 어렵더라고요. 이게 3일만 가지고 될까? 예. 물론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것의 맹점 중에 하나는 필요성을 물어보면 반드시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10명 중 7명 줄곧 네. 헌법 개정 필요하다는데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묵묵부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관심은 높은데 현실은 점점점. 네. 관심은 높은데 현실은 점점점. 자, 이택수 대표님.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한 이 내용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워낙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전문하고 기본권, 두 번째 날은 지방 분권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비롯한 경제 분야, 세 네. 번째는 권력 구조. 오늘 이제 발표됐죠. 나름 그 친절한 설명과 함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 여론조사 결과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체감되거나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 예.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희용 센터장님. 약간 유머 코드를 섞어서 예. 얘기하자면 이렇게 조국 수석이 발표한 대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헌법에 가는 것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헌법이 아니라 새법이 된다. 예. 왜냐면 완전히 이제 새로워지는 법이 된다는 헌법이 아니라 새 법이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실제 이제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제 기본권에 관한 것과 좀 더 웃음소리를 크게 그다음에 냈어야 되는데 다음 다음 주에는 말아서. 권순정 실장님 나오실 것 같은데. 기본권과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이제 예. 이제 국가 기본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까지는 다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예. 것이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기 그랬죠.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측면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지금 단임제를 이제 연임제로 바꾼다거나 또는 직접 민주제를 강화하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예. 국민 발안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부정부패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제 국민 소환제 이런 것들이 적용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된다는 점 만약 이대로 된다면 말이죠. 예, 그런 의미로 한 줄 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택수 대표님이 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네, 나서 제가, 오늘 또 특히 또 윤희용 센터장님이 헌법 갖고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고 하니 집중적으로 좀 이제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근데 지금 평가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우선 그런 네.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뭐. 네, 오늘 3차 개헌안 소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 2차 소개안이 나온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316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찬성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이 59.6%, 10명 중에 6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8.7%, 10명 중에 3명가량, 대략 2배 정도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정당별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또 정의당 지지층, 민주평화당 지지층은 찬성이 높았고요. 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당파층도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는데요. 무당파층에는 그 샤이 보수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진보 또 중도층은 모두 찬성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은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또 지지하지 않는 측이 확연하게 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10명 중에 8명이 찬성했고 또 반대하는 층은 또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좀 소폭 낮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조사 시점을 아까 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3차 개헌안 소개를 했는데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 얘기가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권한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사명권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소개돼서 조사일이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되면 조금 더 이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대통령보다는 한 1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의미가? 대통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같이 치러지는 지방선거랑 개헌이 동시에 치러지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순수성이 없는 개헌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그 세부적으로 강론별로 그 여론과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영 센터장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흘 동안 발표된 거를 거꾸로 한번 가보죠. 그 4년 연임제 개헌안 얘기부터 먼저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지금 가장 사실은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이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4년 연임제는 사실은 대통령제의 그 기간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실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번 국정농단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그 폐단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권력구조에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하는 이제 기류들도 사실은 제법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단임제를 연임제로 하는 것으로 이제 간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여론에서는 이제 대통령제 선호가 높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국정농단 직전에 이제 개헌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당시의 여당의 보수 여당이죠. 여당의 지지층들이 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기류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에서 대통령제 선호하는 기류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어냈던 그 세력에서는 대통령제가 이어지게 되면 지금의 그 세력이 연장되는 그런 느낌, 뉘앙스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야권에 가 있을 때는 현직의 대통령이 더 강화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호하는 기류가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하다고 해도 올바른 여론은 아니네요. 일단 일종의 착시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보면 유권자들이 약간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어떤 질문의 방식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게 되면 본질적 여론과 다르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있고요. 또 반면에 보면은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의 맥락에 맞춰서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고도의 합리적인 답변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윤 센터장님은 어느 시각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권자들 보면 우리가 난해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이 클로라고 하는데 단서들을 정치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선호하는 기류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을 텐데 본인이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단서들, 그 발언들, 그것에 이제 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일정 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해석이 요즘에는 사실은 힘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지하거나 그래서 여론에 가깝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서 이것도 나름의 합리적인 여론이라고 예. 봐야 한다는 이제 기류들이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죠. 배종찬 본부장님 네. 생각하시기에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은 거는 일종의 좀 학습 효과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 이제까지 우리가 개헌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얘기할 때마다 4년 연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각제는 무슨 나라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과목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교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론이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권력 구조라는 것은 문화적인 성격도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요. 미국이 지난 수백 년간 역사 속에서 이 대통령제 3선 대통령 뭐 이런 루즈벨트 같은 사람도 삼선 대통령이었나요? 그런 대통령이 그렇죠. 오래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개헌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건강상의 문제로 대통령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우려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 권력 구조도 바뀌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화와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 속에 또 정치권들의 합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년 연임제 물어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중임이라는 것은 이 연이어서 도전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또 한 번 도전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예. 이제 중임제니까.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굉장히 설명이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60년대에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의 의원 내각제가 혼란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네. 군사 쿠데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지난번에 공론화가 됐던 것이 이 원자력 발전소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권력 구조 같은 문제들을 더 심도 높게 공론화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논의되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프랑스의 대통령제 또 이 독일의 총리제도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가 녹아 들어가서 권력 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단순히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논의됐을 때 4년 연임제 다 국민들 좋아하지 않냐. 근데 4년 연임제가 되는 것 자체가 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나은 점들이 충분히 그러면 사실상 구체적으로 뜯어봤을 때 수긍이 될 수 있냐면 저는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알고 대답을 했을까라는 의문은 드는 것이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물론 국민들이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해 볼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원 집정부제가 이야기됐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이 국회가 뽑는 총리가 이 내정을 다루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시기적인 문제를 좀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의 이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왜 지난해 10월에 이미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헌법학자들을 통해서 다 논의됐던 내용인데 네. 지난해 10월에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발의해서 충분히 이번 2월 달까지 그러면 한 4개월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5개월간 논의하고 이 국회에서 합의를 가져가는 로드맵을 만들 수는 왜 없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6월 13일이라는 것을 시한으로 하고 보면 굉장히 조급해지는 것이거든요. 좀 조급하긴 하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럼 호헌 세력이냐 지금의 헌법에 대해서 수구하려고 하는 세력이냐 반대 세력이냐. 야, 호헌 세력이라는 표현 오래간만에 예. 듣네. 근데 그렇게 본다는 것도 저는 너무 지나친 예.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6월 13일이라는 건 왠지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인지 정말 이해를 잘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이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찬성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 예. 저는 여론의 맹점을 따져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토지공개념 얘기. 이택수 대표님,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국유화라는 그 주장 때문에 실제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이튿날 발표된 개헌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도 일부 있었고요. 또 잘못된
해석된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권력 구조와 관련된 3차 개헌안 소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을 텐데 네.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누어진 것 중에서 가장 한국당이 이 여당을 혹은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이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산화할 것이냐 이게 과연 자본주의의 이 헌법 명문화에 맞는 얘기냐 네. 그런 공격이 있었고 실제 이로 인해서 그 찬성 의견이 조금은 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해명을 민주당 뭐 대표나 원내대표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예. 혹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된 예, 여론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토지 공개념을 물어보면은 관련된 과거의 조사 유사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개념만 소개를 해드리면 토지의 공적인 개념을 강조한다 그러면 찬성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토지라는 것이 유한하고 예.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땅땅땅 그러면 정말 그렇죠. 이게 이런 표현이 거친 표현이고 죄송합니다만 방송에서 거의 뭐 미치는 듯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땅이라는 것이 그만큼 주택을 소유한다. 그리고 내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과거에 이 일종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또 과거 우리가 돌아가면은 일종의 소장농 간의 권력 관계까지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 신중하고 차분하게 다루어졌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예. 공적인 개념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나라이면서도 국가의 공공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의 공적 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이 그 대표적인 국가들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거든요. 우리도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녹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종부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물어보기 예. 시작하면 이건 아주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이 국토와 자원 보호 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헌법 120조입니다. 예. 바로 이제 21조를 건너뛰고 22조로 넘어가면 이제 토지 공개념이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좀 규정돼 있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지금 현재 정부의 생각은 4년 연임 대통령제로 가고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의지만 헌법에 보이지 않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법률이나 예산 대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좀 강화하는 건 그거는 국회에서 지금 무조건 지금 아예 이제 뭐 정부는 안 받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네. 그 야당에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뭔가 협상의 카드로 써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보이콧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제왕적 대통령으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정권마다 과연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었냐 아니었느냐를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 대통령이 최근에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행사했던 것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 권한을 예전처럼 정말 뭐 군사정권 시절처럼 그야말로 기업을 송두리째 날릴 정도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어찌 보면 대기업들이 오히려 뭐 더 오래가는 정권이다라는 말이 정말 사회 상식처럼 돼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용할 수 있는 여지들은 법률로도 견제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뭐 문제점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같은 기관들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했다라든가 아니면 인사권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통해서 자기 입맛대로 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헌법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병행을 해야겠죠. 헌법은 원래 원칙이잖아요. 이걸 다 여기다 담는다는 그럴 수는 건 없죠, 없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권 연령도 지금 18세 그 얘기를 낮춘다도 넘어가 보죠 한번. 네, 헌법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 그건 법률 사항이에요. 예. 이거는 헌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닌데 그 정도로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헌법에 보여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헌법에는 의지 이상을 담기 쉽진 않습니다. 헌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 밑에 하위 법률이 너무 경직돼요. 그렇게 되겠죠. 경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반한 위헌이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하위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헌법에서 이렇게 의지를 보인 거를 줄일 수 있느냐를 논의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제가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과연 이게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가 국회에서 아니 그 얘기는 좀 참고. 그러니까 얘기를 자꾸 그 해야지. 생각이 들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얘기가 아니, 그건 되는데 아니죠. 어쨌건 이게 예. 완전히 국회에서 폐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 안이
사실상 여야가 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안을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여당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 일단은 않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의지만큼은 충분히 표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하위 법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 그럼요. 국회가 어떻게든 정부를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네. 또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솔선수범해서 또 만들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이걸로 여전히 과도하다고 하는 건 저도 아까 생각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조금 억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지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18세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게 헌법에 들어가 버렸어요. 헌법 안에. 참 이거를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계속해서 다퉈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18세로 낮춘다. 내지는 저는 그거는 뭐 법률로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 운용의 묘인데 네. 18세보다 올릴 수는 없도록 한다든가 원칙적으로 정하는 더 낮출 수는 있도록 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이제 왜 대통령제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이어지자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분도 국민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소환하고 국민 발안 집어넣은 부분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줘야 국회의원들 차례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법도 우리 지금 뭐 청와대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 청와대에 청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 청원도 그렇고 많이들 국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도 이거 반영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청원권이라고 하는 게 국회 지금 현재 헌법에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었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잘 없었는데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의 인프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졌으니까 국민 소환이나 국민 발안 같은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아, 근데 그 국민 소환 얘기 나온 김에 그 김광진 전 의원은 우리 이슈 토크에 나와서 국민 소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의원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주장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또 그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의원이 이제 누가 이제 국민 소환을 하는 대상이 될 거냐 이제 법률로 정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자칫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의 지위가 정말 그 뭐 예를 들어서 A 지역구 출신이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한 그 법을 논의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 이런 우려들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방식으로 운발이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쨌건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위 반대쪽에서 숫자만 채워서 밀고 나와서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그래서 얘기도 있죠. 호남 지역에서 뭐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누가 하나 됐어요. 또는 거꾸로 영남에서 진보 그럴 수도 정당의 있어요.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물론 그거는 너무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법률을 잘 정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거는 또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무조건 국민이 참여하면 무조건 옳다 쪽으로 가는 건 자칫하면 또 파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가 공감을 해서 내면 그래서 이제 그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간 법률을 만들 수 있다면 의미가 좀 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분들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을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걸 제외하고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누가 막말을 했다더라. 뭐 이런 걸로 우호해가지고 국민 소환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않게 운영하지 운영을 않을 잘해야죠. 거고요. 운영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백 변호사가 염려하는 부분들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의외로 이제 지방 분권 쪽으로 가는 강화를 해놨게 되면 예. 지역 내 문제를 지역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되면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표성이라든가 역할이라는 부분과 이 지방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역할이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은 이거가 완전히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중복돼서는 안 되는데 안 사실은. 되는 네. 부분인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저 자치의원들 다 추천해가지고 추천권 가지고 사실은 당에서 지방의회 지방 저 자치단체장까지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백 변호사가 염려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구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 정부라고까지 아예 표현을 했고 우리 이번에 보면 지금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요. 딱 이겁니다. 이제 법령에서 위임한 부분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지방은. 예. 근데 이거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나 지방이 알아서 한다.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 지방별로 그냥 뭐 단적으로 말해서 미국처럼 각 지방이 독립된 정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틀이 만들어져야 지방들도 좀 살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앙정부 국회의원들이 어정쩡하게 보아 나와서는 중앙 정치인이고 뭐 나와서 법안 만들 때는 정말 이슈마다 따라가면서 뭘 하다가 갑자기 지역구 돌아가면 지역에 하나 챙겨야 되고 막 이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제가 그 지난번 개헌할 때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나이를 진지하게 짐작하게 해주시는군요. 그 뭐 숨길 것도 아니니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들여다보고 지금 한 며칠째 그러고 있는 중인데 개헌이라는 게 참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국민 소환 문제도 국민 소환이라는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이상적인 어떤 제도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방분권 문제만 갖고서도요. 네. 어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이슈 토크를 하면서 어제 김병민 교수하고 김수민 평론가가 하는데 두 분 다 그 구의회랑 시의회 의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당연히 뭐 찬성을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라기보단 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 지방분권이 완전히 정착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 정부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덜 할 가능성, 그 예산을 오히려 치적 그렇죠. 쌓기용 뭐 SOS에 투자할 가능성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죠. 바로 우리는 그럴 때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지방에서 못 사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많아지고 수도권 집중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죠. 지방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문화 자체를 바꾸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고향에서 내가 계속 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적마저도 우리 헌법은 사실 국적 포기의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에 내가 살고 있다고 거기서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사실 지방분권을 좀 강조를 지방분권을 하는 하지 거죠. 않으면 각자 지방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 내가 군수고 시장인데 내가 4년 게을리했더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절반밖에 안 인구가 남아났다. 줄었다. 이러면 그 도시는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시대로 가야 말씀하신 되는 것이 거예요. 이상적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도시로 바로 이사하고 이게 쉽진 않아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길게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지방분권도 그렇고 뭐 국민소환도 그렇고 이 개헌안에 대해서 이 뭐 땅땅땅 뜯어서 개헌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깊이 있고 시간이 급하면은 빨리라도 서둘러서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의견들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현재도 당이 다당제고요. 다수당이 있고 그리고 50%가 되지 않는 보통 투표율을 가지고 득표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통성 문제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찌 보면 그 권한 행사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단 후보도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 네. 괜히 뭐 대통령 선거되면 이것도 이합 집산해가지고 어떻게든 1대1로 한번 붙게 좀 모이고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지고요. 예. 각자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 각자 평가를 받고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2명 남는 경우에 그중에 이제 50% 이상 득표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거라면 저는 의미가 있는 제도로 생각됩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뭐 상징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특수한 경우고, 경우였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의미를 두는 것 정도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의 변동에는 백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는 정도인 거지 앞으로 또 막 3-4명씩 난립하는 그런 일이 근데 있지 실제로 않기를 50% 바라는 50% 거죠. 넘는 그러니까 경우에 당선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네.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최근 들어서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박근혜 그런 대통령 노력은 하나 그렇게 아닌가요? 없을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백 변호사가 늘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 개헌안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6.23 지방선거하고 연동시켜서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죠. 사실 저번 대선에 다른 야당들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보면 이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너무 다 다르고요. 당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이 부분을 합의하기 쉽지 않을 텐데 청와대는 일단 여론을 좀 조성을 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이긴 하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일단 국민투표로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상 그건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의견 발의를 예.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일정이 안 맞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백 변호사와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렇게라도 내놓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도 국회에서 있죠. 절대로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개헌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국민투표에서 채택이 됐다면은 4년 연임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해볼 법했던 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두고 지금 검찰이 2차례 조사를 했고 이제 영장 청구 여부 또 신병 처리 방향 뭐 검토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갖고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워낙 이제 유력 인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컸으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뭐 피해자들과 찍었던 사진들도 지금 증거로 제출했고 예.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합의인지 위력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하기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뭐 안희정 지사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잘하시겠지만 언론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압수수색 결과 했더니 뭐가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 좀 뭐 메시지 같은 거가 뭐 정말 다 강압적으로 뭐 군대에서 네. 명령하듯이 네.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어느 기자인가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기자도 어떤 기자도 쓰고 있질 않아서 취재를 게을리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찾지를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해서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안전지사 측에서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냈다는 게 네. 그 내용이 뭔지를 궁금한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영장 다툴만 못 청구, 하다면, 네. 못 청구 못하는 거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 청구하겠죠. 그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이 건과 다른 뭔가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긴 합니다. 별건이죠. 거기서 별건. 나와요. 별건으로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정말 건 명백한 불법이죠. 별건 예를 들어서 뭐 정치자금이나 무슨 뭐 이런 게 나왔다면 근데 그거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찬주 그 장군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 뭐 사병들한테 뭐 좀 부당행위 그렇죠. 시켰다. 예. 근데 엉뚱하게 딴 거 가지고 구속 한번 뇌물인가 됐었잖아요. 뭐 그런 걸로 그때도 됐잖아요.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압수수색했으면 뇌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사실 압수수색했는데 뇌물이나 김영란법 이런 거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로 하면 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 전심 여론이 알고 싶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윤희용 오피니온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택수 대표님 지난주에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난주에 지방 출장이 있어갖고요. 놀러 가셨군요. 여론조사 아닙니다. 기관에서 지방 출장 왜 갑니까? 지방에도 선거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가 직접 가야 돼요? 가끔은 뭐 PT 할 때도 있고, 예. 네. 대표가 직접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청와대에서 개헌안과 관련된 그 핵심 요지들을 다 발표를 했고 벌써 개헌이 며칠째 지금 일종의 화제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개헌안과 관련한 여론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한 줄 평가씩 좀 해주시겠어요? 조국 수석이 발표한 사흘에 걸친 개헌안 브리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매를 먼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쭉 3일간 동안 헌법 관련해서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국의 헌법 강자, 관심은 높은데 현실은 점점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은 점점점은